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그 79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하고 노준영 씨 나와주셨어요. 진도 아리랑이었어요. 근데 이 진도 아리랑에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는데 여기는 희망도 많다 이렇게 나왔네. 어느 게 맞는 거야? 수심도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 백두산 천지에서 알리가 근데 누구야? 나 알리 누군지도 몰라. 알리를 모르시나요? 몰라. 알리가 누구야? 지코 나서 지코? 무하마드 알리는 알아. 근데 알리란 내가 그 여자 이제 가수. 뭔 노래를 불렀어? 주로 뭐 이제 뭐 발라드, 그리고 좀 약간 파워풀한 가창력을. 발라드 부르는 애가 뭐 민요를 불러? 걔 민요 부르는 게 아주 괜찮던데. 괜찮더라. 이게 되게 국악을 했었던 창법이, 것 예. 같은 느낌이 들더만. 시원시원하고. 진도 아리랑은 원래 이제 이게 좀 야한 가사들이 많은데. 앞산에 딱따구리는 없는 구멍도 파는데. 그렇지. 앞산에 딱따구리는 없는 구멍도 파는데 우리 집 멍텅구리는 있는 구멍도 못 판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옛날 그 가사.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게 이제 그 풍자가 아니고 그런 거를 해악이라고 해. 해악. 그 풍자하고 해악을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해요. 해악은 이제 다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게 해악이지. 애정이 담겨 있대. 우리 집 멍텅구리, 이게 강아지. 그렇지. 우리 서방이 그래가지고 싫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강아지 얘기한 줄 알았죠. 뭐, 풍산개라 뭐 이런. 풍산개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직까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모양이다. 좋아. 뭐,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으면 넘어가. 자, 추석을 이틀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렵게 모였네. 그래서, 모였는 김에 방송을 해야죠. 예.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을 일단 해결해주고, 예.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메일로 온 질문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니, 근데 카페에 우리 이제 질문이 올라오면 우리 이제 김 사장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잘 달아주는 것 같아요. 실력이 많이 딸립니다. 아이, 근데. 가끔씩 또 이 선생 도움도 받죠. 그 정도면은 뭐, 이게 고수 반열에 있으니까. 초절정 고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일단 고수.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이제 경매 강의하는 친구들보다는 나으니, 그러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공법을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공법이 많이 약해요. 워낙 방대하고, 공무들도 다 모르고, 또 조례마다 달라서, 같은 조건에서 어떤 시에서는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시에서는 또 불가능하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량이 워낙 방대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카페에 올라온 우리 와글이라고 하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우리 팟빵에서 후원도 자주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실제 후원, 예. 네, 자주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그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못 쏘잖아요. 감사합니다. 춤추고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춤춰야 되나? 저도 여기 안 보이니까. 자, 지상권 관련 질문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걸 명쾌하게, 이선생이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념이 확 잡히도록. 이게 해도 끝이 없는데, 지상권이 워낙 이게 이제 사례들이 조금 사마다 달라서, 지상권이 과연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가? 막 이렇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건물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토지에 은행의 건전행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행에서 지상권까지 설정되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담보지상권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건물의 등기부는 없는 상태이며 당연하겠죠. 임차인도 없는데 은행의 건저당 실행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만 경매 중입니다. 이 경우 건물의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지요. 토지의 건저당 설정 시 건물이 있었으므로 여기 이분 있었다고 표현했네요. 골조가 다 올라가는 걸 있었다고 표현했다 이거죠. 있었으므로 법치권 성립될 것 같기도 하고 은행이 건물로 인한 토지의 지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지상권 괄호 열고 건물 등기가 없어 건물의 건저당 설정이 불가하므로 지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했으므로 법치권이 인정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노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뭐 옛날에 진짜 공부를 많이 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뭐 특수 물건 할 때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사실 이런 거로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근데 뭐 제 생각은 사실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왜냐면 이 건물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라는 게 뭐 지하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지상으로 뭔가 이제 뭐 이런 건물의 외관이 완성 안 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 지식을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자, 우선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시다. 어떻게? 저당권하고 담보지상권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이 되었을 때, 이 담보지상권 때문에, 366조, 민법 366조가 규정하는 법정이상권이 배제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담보지상권의 목적은 담보 가치가 부당하게 하락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그 상황을 막는 수단 자체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담보 가치가 하락되는 상황을 막겠다. 라는 목적에서 지상권을 설정을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담보지상권도 소멸하게 돼 있어요. 지상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번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담보지상권 때문에 366조의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담보지상권 설정하는 게 지가 하락 방지를 위해 가지고 담보지상권을 설정해 놨는데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되면 지가가 하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의문은 굉장히 좋은 의문이지. 근데 담보지상권의 목적은 지가 하락 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수단을 보장해 준다는 거지. 담보지상권 자체가 지가가 하락되는 것을 아예 막아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가가 하락될 수 있는 사용권의 행사가 있으면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 이런 의미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담보지상권은 실제 지상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않는 거죠. 네. 담보지상권 있고 없고가 별 중요한 그렇죠. 그 지상권 성립 영향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래 보면 되겠네, 그죠? 그렇죠. 이제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담보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담보지상권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366조의 법정이상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366조의 법정이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건물을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이 되어 있으면 이때는 이제 366조의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요 사안에서는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물이 더 확장이 되거나 더 커질 가능성은 없고 어느 규모의 건물이 들어올지도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다. 오케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 366조의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사가 골조가 올라간 게 아니라 터파기 공사 정도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지상에 어떤 규모의 건물이 올라갈지는 그 상태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는 터파기 공사만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이 저당권, 토지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면은 그 이후에 골조가 올라가고 뭐 조적공사가 맞춰지고 지분공사 맞춰지고 했다 하더라도 366조의 법정상권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 반대의 판례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그 토지 담보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현장에 딱 나갔어. 그리고 지상에 터파이 공사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건물이 올라갈 거라는 걸 자기는 이미 직감하고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10억짜리 땅을 한 6억에서 7억 정도 빌려줄 건데 한 2억 정도만 빌려줬어. 나중에 이 토지 가치가 하락될 걸 대비해가지고. 그런 은행에까지 그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건지당권자를 결국 보호해주겠다는 거잖아. 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런 판례 없을까? 아니, 그거는 우리 민법 366조의 법정상권, 이 요건이, 이 규정 자체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법정상권의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배제한다든지. 더 가중한다든지, 그런 합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토지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때, 법정상권을 용인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등기부에 공시가 안 돼요. 등기 사항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경매 절차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전혀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 사람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때 은행 그 담보 대출해주는 사람하고 뭐 지상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슨 각서를 쓸게 또는 지상권을 인정한다는 뭔가를 뭐 해줄게 뭐 이 두 사람 사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은행이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은행이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럴 때만 이제 의미가 있고 제3자가 낙찰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케이스는 366조의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는 케이스예요. 법정상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담보지상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담보권이 실행이 되었다. 이런 경우라면 담보지상권 때문에 법정상권의 성립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요걸 하나 기억을 해두고 그다음 366조의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건물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건축이 안 됐어. 근데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이 되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걸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떻게 건축법에 보면 건물의 구성 요소를 지붕, 기둥, 주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이런 정도가 갖추어졌다면은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은 건물로서 이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혹은 뭐 대장이 만들어졌든 안 만들어졌든 등기가 되어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이 되어야지 건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건축이 진전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붕은 없어. 근데 골조가 올라가 있어. 기둥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돼 있잖아. 그럼 이제 건축이 어느 정도 어느 규모의 건물이 올 것인지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은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토지에 토목공사만 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요건 케이스는 지상권이 성립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 제 개인적인 메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몇 달 전부터 경매 공부하고 있는 동탄에 있는 김땡땡이라고 합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하나씩 듣고 있고 이제 19회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네. 들으면 들을수록 경매의 매력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겨서 열정을 가지고 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실전 사례 소식이나 체계적인 민법 강의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관심 물건도 보고 임장도 해보고 지난달에는 휴가를 내서 법원에도 학습차 다녀왔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저 처음 할 때 근데 최근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9.13 규정에 인해서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원에 갔을 때 명함을 통해 여러 차례 전화를 돌려도 거치 기간도 최대 1년이고 한도도 KBC 60% 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경매를 계속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해결책이 있으세요? 저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주택은 지금 뭐 아예 저는 이 관심 물건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어요. 상가나 뭐 이런 비주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상가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토지. 주로 토지만 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9.13 대책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거의 다 제로예요. 예외가 4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죠. 조정 대상 지역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예. 고가 주택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거고 돈도 없지만 그래서 지방의 그 지역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봐요. LTV 한 70%, 예, 70% 정도는 대출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충분하죠. 첫 건에 대해서는 물론 뭐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서울 그렇죠. 아니고 예.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면은 뭐 수도권 안에도 뭐 이런 기타 인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렇죠. 김포 뭐 이런 데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예. 경매를 이제 투자로 해보시고 싶다면 한 건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건 아니면 예. 한두 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하긴 좀 기존에 어렵지 않나. 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금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를 거두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전세를 안고 사야 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케이스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적은 돈으로 이미 대출이 되어져 있는 집을 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에 2억 4천, 2억 5천의 전세가 들어와 있어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 뭐 2억 5천이라는 돈을 안아야 돼. 네. 그러면 계속 떨어지겠죠. 감정가가 3억이라고 그러면 뭐 1,000에서 한 3천 이 사이에 사면 되는 거죠. 1,000에서 2천 이 정도. 예. 이런 물건들은 좀 나와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누군가 간혹 한 번씩 누가 들어가서 잔금 못 내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예. 막 떨어지니까 3억짜리가 뭐 1억 2천, 1억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거 웬 거냐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증을 못 내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뭐 5천 이하로 떨어지면 집값이 시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잔금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잔금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돈 내줄 때지. 아, 보증금 내줄 때. 네네. 잔금이야 뭐 내가 3천에 사면 3천은 그냥 다 대출이 안 되니까 3천 뭐 3천 내고. 3천 낸다고 치죠. 3억짜리 집을 3천에 사는 거죠. 네네. 그리고 2억 5천이라는 돈을 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은 계약 기간 끝날 때 나간다 그럴 때 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다른 전세 들을 사람 받아가지고 내주는 수밖에 없죠. 낙찰 받고 한 달 내 이제 잔금을 등기를 제 명의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천이라는 돈은 있어야 되지. 예. 예를 들어 2천에 산다 그러면 2천이라는 돈은 있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유찰이 많이 되잖아. 유찰이 많이 돼서 그 얼마의 낙찰을 받느냐 하면 3억짜리를 2천이나 3천의 낙찰을 받을 때 그때 그러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문제는 이 세입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돼가지고 나간다 그럴 때 이 전세 자금을 어떻게 융통해 주는가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래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을 골라야 되겠죠. 빨리빨리. 떨어지지 않을 지역으로. 안 전세가. 떨어지, 안 떨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전세 나갈 테니까 돈 내주시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인해가지고, 한 달에서 2달 내에 그 전세, 그 계약, 그 가격, 또는 그 이상이면 좋겠지만, 그 가격에는 바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 해야죠. 또 굳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경매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뭐, 다른 뭐, 대체 투자나 아니면은 갭 투자 이쪽으로, 근데 너무 서울 갭이 벌어져서, 지방 쪽에 좀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갭 투자는. 그렇죠. 주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MPL로 저는 아예 이제 채권 쪽으로 돌아섰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저희한테 호황기가 된 거죠, 이제. 대출이 안 돼요. 고생했다면서. 아, 지금 이제 NPL 대출도 뭐, 이 규제의 영향은 안 받지만, 뭐, 약간 제 개인적인 문제로 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법인 뭐, 이력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런 NPL이나 뭐, 이런 뭐, 후순위 대출 뭐, 약간 대부 뭐, 이쪽으로 돌리신 분들은 지금 이 대출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매, 대출 받아서 하는 경매, 경락 잔금 받아서 하는 경매는 굳이 그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뭐, 다른 지방 광역시 투자처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대출이 필요 없는 5천만 원 전후에 토지를 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가 황금성이 있는 빨리 회전될 것 같은 그런 토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소액의 토지 한 3천에서 5천 정도면 부담이 없고 그런 토지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내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이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려고 이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정부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나가면 된다. 네. 예. 굳이 주택을 고집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지분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분권자 A, B, C가 있는데 A가 7분의 3, B가 7분의 2, C가 7분의 1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 가액이 한 7억 원 정도라고 보고 은행에 건저당이 한 3억이 돼 있어요. 근데 A가 채무자이지만 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채무자 명의는 A예요. 그 중에 7분의 3을 갖고 있는. 그리고 B 지분에 대한 후순위 가압류가 9천만 원. 그래서 B 지분의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가 개시됐고요. 지분 감정가는 2억 원이에요. 그래서 50%로 1억 원의 낙찰을 받았을 때 채권자별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억 원 전부를 건저당권자가 가져가는지 아니면 B 책임분 7분의 2인 약 8,500만 원 정도를 건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잔액은 후순위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하나요? 그리고 가압류권자가 충족하지 못한 채권은 그냥 소멸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분권의 채권자를 대위해서 추가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나요?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 선생님. 궁금해? 500원? 자, 우리 이제 저당권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저당권이 가지는 속성. 첫 번째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부종성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부종성이 뭐냐면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딸려있는, 채권에 딸려있는 속성이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요게 이제 저당권이 가지는 부종성이라는 거예요. 부종성.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속성은 우선 변제적 권능이라는 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 다른 채권자보다 저당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반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전이 된다.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엇과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은 저당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표를 따로 한번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저당권의 이제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어떤 부분으로부터도 저당 채권 전액을 다 변제받을 수 있고, 그다음 저당 채권의 일부라도 조금 남아 있다면은 저당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예를 들어 일부만 변제를 했어. 여기서 이제 1억은 받을 게 있는데 9,999만 원 변제했어. 10,000원 남았어. 이런 경우에도 저당권 말소를 청구를 못 해요. 그 저당권을 예를 들어 99% 변제를 했으니까 저당권 등기 중에 99%는 말소해달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당권의 불가분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 전부에 미쳐지는 불가분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피담보 채권 전액을 담보하는데 전액 전부 다를 담보한다라는 측면에서의 불가분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전체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저당 채권액이 3억 원이에요. 근데 지분만 경매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 지분만. 그럼 그 일부 지분이 저당 채권 얼마를 담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3억 원 전체. 3억 원 전체를 다 담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이 매각 대금으로부터 3억 원 전부 다를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무익력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자, 저당권자가, 이렇게, 그 저당권자가 가령 이제 전액을 다 변제를 받아갔어요. 전액을 변제를 받아가게 되면, 후순위의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채권자를 대위하려면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뭘 갚았다든지 뭐 그래야 돼요. 근데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 압류 채권자는 대신해서 갚은 것은 없잖아. 그렇지. 자기가 받을 거 못 받았을 뿐이니까. 그러니 후순위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자를 대위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요 케이스에서는 저당 채무자는 누구냐면 A예요. 그 다음에 누구 지분이 경매로 나왔느냐 하면은 B 지분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 B는 일종의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물상보증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상보증인은 자기 지분권을 가지고 남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상보증인인 B가 A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의 나머지 저당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순위의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자를 대위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라는 것 자체가 우선 변제적 권능이 없어요. 우선 변제적 권능이 있으면은 이른바 물상대위라는 제도에 의해서 그 저당물의 가치 대표물에 대해서 내가 우선 변제권 여전히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저기 지식인에 또는 경매 사건에 이렇게 우리 카페 같은 데 보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 채권 청구액이 5억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뭐 5억짜리가 좀 3억까지 떨어졌어요. 아파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건재당 채권자가 못 받아간 금액은 내가 물어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의외로. 그래서 건재당권은 그 전액을 배당 받든 못 받든 얼마의 배당을 받든 물론 이제 그게 경매 신청이면 한 푼도 못 받아가면 무익례로 경매가 취하되겠지만 한 푼이라도 받아갔다 그러면 낙찰자는 그 10원도 물어주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재당권은 소멸되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들 올라올 때마다 안타깝다.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런 거 배워가면서 더 오히려 주의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요즘은 뭐 지지 옥션, 구독션에서 알아서 이렇게 다 짜주니까 인수할 금액 얼마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렇지. 이렇게 해주잖아요. 응. 그것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오류 많이 뜨잖아요. 그렇지. 오류 많이 뜨지. 네, 오류 많이 저희는 다 찾아내잖아요. 근데 응. 그걸 믿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셨으면 이제 그런 지식인 같은 데에서 물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또 알고 이렇게 기본적인 거라도 이제 점점 지식을 쌓아가는 게 스스로 볼 줄 아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그런 의문들이 자주 올라와서 우리 카페에도 올라와서 정말 완전 생초자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도면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 이렇게 물어봐서 단편적인 이런 배움을 얻으시기보다 그냥 뭐 좀 경매 학원이나 뭐 카페나 이런 책을 한 바퀴 돌리시는 게 더 그렇죠. 좋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지. 합니다. 예. 한 바퀴 돌리는 게 맞죠. 예. 감히 말하건대 우리 방송을 한 바퀴 돌리고 네. 그래도 이해 안 된다면 두 바퀴째만 돌아가면 이해가 된다. 실제 그런 사람들도 많고 처음에는 몰랐던 부분들 이게 무슨 말이지? 쟤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두 번째 들을 때는 귀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그걸 왜 그런지 자꾸 찾고 뭐 여기저기 찾아보고 뭐 사전 찾고 지식인에 물어보고 네이버에 들어가고 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 듣고 다시 돌려봐라. 그러면 이해가 될 거다. 방송도 방송이지만 사실 이렇게 글로 된 거를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다시 계산해보면서 이런 배당 계산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용어 같은 것도 외우고. 근데 지금 이런 경매 배우시는 분들 보면은 경매로 돈이 된다더라. 너무 팩트가요. 그러니까 경매로 돈이 된다더라 하니까는 관심 갖고 몇 번 특강 가서 깔짝깔짝 거리다가 이제 또 공부를 하기 싫고 그러니까 정규 강의 비싼 거 신청해서 밤에 듣고 그냥 책을 한 번 정독도 안 하고요. 이런 스터디 이런 뭐 자료를 나눠줘도 보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참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카페 언론 질문들을 막 답변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지식인에 막 답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존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 네이버 지식인에 지존. 네이버 지식인에 전설 등급이 이런 거. 있거든. 등급이 초보, 중수, 고수, 영웅, 지존 이렇게 돼. 오. 근데 지존 위에는 뭐 헬신, 뭐 달신, 별신 뭐 이래가지고 우주신 뭐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아직까지 나는 올라갈 때가 많아. 지존이라도. 근데 경매 알림이라고 하는 이 모바일 그 컨텐츠 제공업체가 있어요. 구독시나 지지옥션처럼 이거는 저 컴퓨터에서 주로 보는 거고 모바일에서 보는 그 경매 제공업체에서 연락이 왔어. 업무 제의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권리 분석 해주시는데 그 유료로 자기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유료로 돌려놨으니까 그 보고서 써주고 돈 받고 자기들하고 좀 이렇게 수익을 쉐어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거 오케이 하고 났더니 그게 하루에 한두 건씩 꼭 들어와요. 네. 예. 하고 하고 있어요. 보고서 한 장당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럼 완전 되게 쉽지 않으세요? 뭐 나야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막 길면은 어떤 거는 시청 건축가에 직접 물어보고 이게 왜 이제 뭐 사용 승인이 안 됐는지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내용까지도 다 해가지고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1시간 이상 그거는 그 건은 2시간 걸렸죠. 근데 평균 한 1시간 정도면 끝나요. 시간당 5만 원 알바. 꿀알바. 이게 저희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시급 5만원. 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 볼 수도 없고, 이 지식에 대해서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이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뭐 되게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되게 엄청나게 좀 내공이 많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시급 5만원 같으면 꽤, 센 것 같고. 그래도 우리 회원들, 카페 회원들한테는 공짜로 해주니까. 그렇죠. 예. 뭐 당신들은 5만원씩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다. 유료 이렇게 전화, 그런 것도 하시지 않나요? 예. 060 전화.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도 오나요? 그것도 와요. 그러는구나. 예, 그것도 와요. 법률 자문. 이런 경매 물건 자문. 요즘은 수익 구조가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경매를 하지 않고도 꿈이 재택을 와가지고. 저는 사실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뭐 저런 걸 하고 계시나. 저 돈도 안 되는 거 저거 왜 하고 계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빛을 저는 보실 줄은 진짜, 이게 사실 이렇게 막
돈을 벌고자 쫓아가면 돈을 못 벌잖아. 이렇게 선의로 카페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와라. 우리 사무실 와서 내가 다 케어해주겠다. 이 물질적으로 바라지 않고 하셨던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쪽으로 결실을 맺는 거 보니까 역시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대단하지. 우리 이 선생님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내가 뭐 막힐 때 이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 조금씩 수익 쉐어 하시나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이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돈 많이 벌면 줄게. 자, 우리 회원분들, 우리 여기서 마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반가운, 또, 뱃살이 듬뿍 쪄가지고, 다음 시간에 네.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희 다음 시간은 언제인가요? 기약할 수 없어.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일정도 다 맞추기 어렵고 하니까 그냥 그 전화 통화 녹음이라도 예, 좋죠. 그게 전화 연결. 이렇게 이제 예. 앞으로 이제 지금 시즌 2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날짜를 픽스해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계속 이제 강의 일정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저 못 박아요? 매주 토요일 날 그렇게 녹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녹음을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하반기에는 꼭 우리 이제 오프라인에 강좌를 참, 그 소식 올라가 있다. 저기, 내한테 카톡으로 왔었나? 누가, 어디로 왔었나? 카페에 올라왔나? 명쾌 강사님의 강의라면 어디든지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 강의를 빨리 개설하라고. 그래가지고 강좌를 한번 열기는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부터 그 다음에 중수 고수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 저 강의를 이렇게 한번 쭉 섭렵을 하면 혼자서도 권리 분석은 다 해요. 등기부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고 이제 이게 돼야지 이게 경매하는 사람 기본.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부동산에 수익이 날지 안 날지라는 것을 평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각이고 이제 이런 건데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감각이 아무리 있어도 그러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하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죠. 강의도 그런 분들만 받으시나요? 어느 수준의 강의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거 좀 단계를 좀 나눠 세분화 시켰어.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해야 좀 능률이 있을 것 같아요. 초보를 중수로. 정규 강의 이런 걸 아예 그렇죠. 하시는 정규 게 강의를. 매주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래서 주말에 제가 모아서. 토요일 날은 우리 이제 경매를 위해 가지고 시간을 조금 비울까 생각 중인데 내가 이제 토요일 날은 강의를 이제 다 좀 정리를 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학회 하는 게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것만 제외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나머지는 이제 우리 이제 경매에 좀 더 치중을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좀 더 이렇게 더 숙지를 좀 하려고 더 배울 게 있나?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로우 머신이 머신이 공부할 게 돼 있단 말이야? 저도 뭐 좀 현장을 뛰면서 저는 생생한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더 알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79번째 방송은 여기서 찍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네.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